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장 개장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 참 잘 나왔습니다. 89조 4천억 원이나 나왔거든요. 85조가 넘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AI 슈퍼사이클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1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5에서 6%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지 연구원 연결을 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손인준 연구원을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유진투자증권 손인주입니다. 네, 오늘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89조 원 정도로 발표되었는데, 이 정도면은 성과원 충당금을 제외하면은 한 110조 원 정도 나온 거여서 시장 기대치를 좀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디램 가격이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강하게 협상이 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이 제일 공격적 가격 인상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까지 실적 아웃퍼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 나온 숫자 자체는 전반적인 주가 센티먼트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촉매제라고 할 수 있는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데이터 좀 공개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지금 3분기 범용 디램과 낸드의 가격 협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결국 내년이 올해보다 메모리 쇼티 상황이 더 극심하다는 거에 기인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범용 디램과 낸드 쪽, 그리고 내년에는 HBM 가격 협상과 관련돼서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을 이제 공급업체들이 협상 결과를 얻으면서 이 컨센서스가 지속해서 좀 상향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의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는 그리고 주목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확대 모멘텀 이런 부분도 기대감으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하이닉스가 최근에 ADR 발행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이 주가도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총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에 근거한 주주환원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기존에 발표되었던 3개년 정책에 근거해서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의 50% 정도를 소각 중심으로 전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올해 잉여현금 흐름이 220조 원 이상으로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110조 원 이상 되는 수준이 올해 말부터 소각 및 배당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 주가 부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디램 업체들 간에 서로 주주하는 경쟁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영업 실적 89조 4천억 원 놀랄만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5에서 6% 약세, 외국인의 매도세가 1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강력 매수 전략 유효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여전히 저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주가 업사이드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조정을 잘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현재는 매우 매력적인 매수 시기라고 보고 있고, 올해 말까지 생각보다 메모리 업종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비중 확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56만 원 목표 주가 유지한다라는 전략 저희도 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 현명한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손인준 연구원의 분석으로 함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10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갈게요.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하락하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침에 굉장히 강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쇠로 물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자세한 업종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매출은 17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84조에서 85조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프리마켓에서부터 밀렸고요. 정규장 들어서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무려 6% 넘게 빠집니다. 30만 원 선까지 내려놓으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새로운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도 메모리 3사의 영업이익률 2분기에 80%를 웃돌 것이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도 반도체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의견 내놨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증권가의 평가 이어지는 가운데 SK 하이닉스도 오늘 주가가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갑니다. 4.6% 가까이 밀리면서 반도체 투톱이 고점 부담 속에 하락하는 가운데 지수 자체적으로도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MLCC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합니다. 삼성전기가 5.8%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순매수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4천억가량 삼성전기를 사들였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마찬가지로 LG이노텍 등 부품주들도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LG이노텍 주가는 2%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6%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 SDI도 1.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실적 발표 이후 빠지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포착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오션도 CPSP 사업 선정이 불발이 되면서 주가가 2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팀으로 함께 수주에 참여했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 6% 가까운 하락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 3% 가까운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던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오늘 낙폭이 깊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하나시스템도 오늘 12% 넘게 하락 중입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에서 증권가에서는 하나오션의 CPSP 사업 불발은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이지 나토 방위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지 펀더멘털에 관한 것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가는 다만 일중 저점 부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 화장품주 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기술주는 쉬어가고 있지만 인바운드, 내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오늘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 2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최근 들어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주가가 7% 넘게 상승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죠.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5%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APR과 함께 한국콜마도 급등하고 있는데 한국콜마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양식품 같은 내수주도 좋습니다. 6%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게임주 단에서 상승 탄력 붙으면서 크래프톤은 3%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정유주도 2분기에 국제유가가 중동전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고요. S-오일 7% 가까이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오늘 기술주 외에 나머지 종목들로 순환매가 도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 초반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의 상승이 일어났었는데요. 다만 개장한 지 1시간가량 지난 지금 반도체 투톱이 급락하면서 반도체 소부장도 힘을 잃었습니다. 원익 IPS 4.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상승폭 줄이면서 약 1% 가까운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PSK는 2%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오늘 시장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다만 반도체 소부장은 힘을 잃었지만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D&D 파마텍이 무려 20% 가까운 급등세 붙습니다. 2분기 이제 하반기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D&D 파마텍은 3분기에 DD01 메쉬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술 이전 기대감이 함께 붙으면서 오늘 D&D 파마텍의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이외에도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마찬가지로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 붙고 있는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6%,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기술 수출이 약 13조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따른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으로도 시장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 엔터주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SM, JYP 엔터테인먼트 각각 7%, 4% 올라줍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기술주들, 코스피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주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수는 코스피는 3.7%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8,000선을 내려놨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정규장 개장 전에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8,000선을 내려놓으면서 출발을 했고요. 3% 가까이 빠지면서 7,74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의 하락과 함께 코스닥도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847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의 힘이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선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순매수가 1조 2천억가량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도 1,300억가량 사들이면서 코스닥에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선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가 못 간 거는 뒤로 젖히고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호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삼성전기는 어떨까? 뭐 다른 여타 계열사들은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스토리텔링으로 쭉 짜봤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목표 주가가 280만 원으로 상향한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위원이었고요. 오늘 어떤 의견으로 삼성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는지 전반적인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의 박가호입니다. 네, 삼성전자 때문에 오늘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바뀌어질까? 그러니까 바통을 더 이어서 갈까?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목표 주가 상향 근거부터 좀 일러주세요.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삼성전기가 올 초부터는 이제 AI 시대에 이제 핵심 부품 플리치 BJ나 MLCC를 갖고 있고 또 반도체 이어서 FC, MLCC가 가격 인상, 그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밸류션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익 상향은 지난 1분기까지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2분기부터는 좀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3,800억대였는데 지금 시점에 보면은 4,200억에서 4,3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4천억 중후반이었는데 5천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의 분기 영업이익을 계속 보여주는 시점이 될 걸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면 이제 올해가 1조 7천, 내년에 2조 5천에서 3조 원을 내다보는 것처럼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기 수익성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이제 플리치 BJ가 서버양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MLCC도 서버양 비중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이 외형 증가보다는 믹스 효과로 인해 어떤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상황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두 자리 중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의 이익 상향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될 걸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3분기가 기대가 되네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 5천억 원 돌파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삼성전기의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두 가지 모멘텀을 항상 얘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 고성능 기판이고 두 번째가 핵심 부품인 MLCC입니다. 삼성전기를 추가적으로 28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셨는데 그 근거가 이 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추가적인 상승 동력 모멘텀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가장 이제 이 현재 주가 상승이나 이익을 끌고 오는 것은 플리치 BJ라는 이제 반도체 기판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플리치 BJ는 이제 일본 이비된 신고와 대등 관계가 있는데요.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구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기 플리치 BJ와의 전략적인 협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말부터는 이게 공급적인 상태가 더 심화될 거로 보고 있어서 추가 투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사이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지원을 통해서 아마 삼성전기가 이제 차세대 이 새로운 공장이나 설비 등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남아 있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MLCC는 이제 전반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상태에서 서버향 이 비중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높은 가동률과 이제 서버양이 부족이 심화되면은 전체적으로 가격 인상이라는 상황이 도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CC가 가격 인상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와 내후년도 이익을 큰 폭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계속 관심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갑이다 보니까 가격 인상 자연스럽게 차원으로 긍정적인 또 흐름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목표주가 상향 이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박항호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머니코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오래간만에 뛰는 것 같지 않나요? 한 6%대 시장 전반적으로 누르는 상황에서도 나홀로 잘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역시 실적에 답이 있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DB증권에서 목표 주가 84만 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적자 탈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일단 중요한 부분이 하반기에 헝가리 1공장 가동률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 이후에 2공장 가동이 좀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연내 추가적으로 ESS 수주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모멘텀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현금 유입되는 흐름들도 있습니다. 삼성 SDI는 그러니까 삼성 SDS가 오늘 6% 상승이고요. 오늘 삼성 SDI는 오늘 살짝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2분기 이익은 그래도 이제 드디어 BEP 수준을 좀 달성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SA 사업부에서 관세가 일부 이제 환급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마이너스가 낼 것을 좀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보시고요. 일단 ESS 쪽
이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한 말 정도의 흑자 됐다가 다시금 이제 적자 상태로 나타난 거죠. 1,100억 원 이상 적자를 나타냈는데 미국 쪽에서 관세 부담이 있고 일부 환급 이제 된다고 했으니까 환급이 되면 실적이 개선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오래간만에 BEP 수준에 도달해서 3분기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전기차 가동률이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 그런 물량이 좀 늘면서 그리고 소형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순항을 하면서 긍정적인 매수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부터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이제 뛰고 있는 게 이제 삼성 SDS죠. 이게 이제 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급등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는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삼성 SDS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는데 24만 원으로 하나증권에서 올려 잡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AIDC거든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매출 가시화 그러니까 매출로 잡힐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커지면서 긍정적인 매출단,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8년까지 AIDC가 총 120메가와트 확보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28년 구미 뭐 데이터 센터 있고 이전에 동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올해 동탄 데이터 센터부터 28년 구미 데이터 센터까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잘 해낸다면 레퍼런스를 보유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향후 실적을 좀 높일 수 있는 수주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캡티브 수요라고 하면 이제 내적 고객이에요. 내부 고객, 그러니까 계열사 안에 고객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2조 원 플러스 무언가, 그러니까 2조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바고요. 빅테크, 예를 들어서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해당이 될 텐데 그쪽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AI 리전 확보라고 해서 AI 뭐 관련해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기점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 게 누구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삼성 SDS는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풀스택 AI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좋은데 하반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데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는 조금 더 좋고 올해 영업이익은 8,40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6월부터 생성형 AI 도입을 시작했는데 그게 도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GPU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패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호조에 따라서 IT 인프라 투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삼성 SDS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 보여준 이후에 바로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순서는 약간 뒤바뀌었지만 이런 부분으로 하반기 조금 더 좋다. 이게 삼성전자랑 좀 엮여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앞으로 이제 ADR 상장 이슈도 코앞인데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눈여겨보고 있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대신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 39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ADR 상장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 잡은 겁니다. 일단 나스닥 상장은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이슈가 글로벌 성장 무대에서 공평한 가치를 주어주다 보니까 조금 더 밸류의 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DR 성과가 잘 나온다면 이게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ADR 비중이 장기적으로 10% 정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서 ADR 그 비중 확대 이전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대신증권에서는 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부분이 목표 주가 상향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고요. 일단 올해 291조 원, 작년 291조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높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 조금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수급 불균형과 그리고 HBM8, ASP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현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키옥시아 지분 매각하면 현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R 상장에 따른 자금 유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붙다 보니까 순현금 이제 목표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100조 원입니다. 근데 100조 원 달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라라는 부분 나타냈고요. 3분기부터 그렇다 보니까 현금 유입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재원 그러니까 보따리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39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인데요. 어쨌든 앞서서 실적 얘기 쭉 해드렸으니까 하나금융도 대형 금융 지주 중에 실적으로 대표 주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또 붙여봤습니다. 하나증권에서 16만 6천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일단 2분기 순이익 보면은 1조 2,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 분기 대비해서 6% 가깝게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으로는 4조 원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패턴들이 읽히고 있는데 4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원화 대출인데 여기에서 대형 금융 지주 중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님, 가장 높은 림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금융사 중에. 근데 림이 5bp 정도 올라가면서 순이자 이익이 3.2% 성장이 되는데 이거는 금융사 중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 브로커리지 수수료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대손 비용이 3,5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경상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이에요. 근데 500억 원 정도 빠지잖아요. 그것은 일회성, 중앙미디어그룹의 추가 충당금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상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내외니까 그 부분을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주주 환원율인데 여기에 목표하는 것이 한 50%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도달해야 되잖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산해봤더니 하나금융은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을 한 최소 5천억 원 이상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연초 제시했던 그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데이터가 일단 나눠 있고요. 두나무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나무 투자를 했는데 요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금융 협업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으로도 최고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고 두나무 지분 투자에 따른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도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주가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괜찮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난희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고꾸라지면서 코스피 전반적으로 이제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마이너스더라고요. 어떻게 시장을 읽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좀 이끌고 왔던 운용사 블랙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용사가 3월 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식을 무조건 사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면은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가는데 단 1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조정 라인입니다. 산을 이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은 세 개의 산을 그리고 나면은 이제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7,000포인트에서 뭐 7,500을 살짝 깰 수도 있고 7,000포인트에서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역시도 하이닉스도 200만 원대, 그죠? 삼성전자도 어느 날 뭐 지금 30만 원을 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매출 부분은 뭐 175조를 예상했지만 171조였고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더 반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실적 발표를 그 전에 했을 때는 우리 주가가 뭐 5,000포인트, 6,000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우리 전체 시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하반기를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주가가 오늘은 빠졌지만 또 내일은 또 살짝 오르고 뭐 이런 그런 어떤 박스의 어떤 흐름을 갖출 겁니다. 그럴 때 조금 여러분들께서 뭐 EQ를 발휘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펼쳐 보시고요. 사실 이 주식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트럼프가 이 주식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주식이 뭔가 이런 것들도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트럼프가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반도체 마이크론 관련한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그 포트가 살짝 좀 변화가 돼 있거든요. 우리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 주가의 움직임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트럼프 주식에 이제 그 종목이 좀 빠지면서 뭐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 트럼프 주식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약간 우리가 이제 그 보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에 조금 소외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제 초보자 분들이나 이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제 뭐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지금 보면은 오늘 좀 두드러진 부분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지금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서남이 상한가를 치고 지금 뭐 덕성이 따라가고 있고 그죠? 뭐 모비스라든지 뭐 파워로직스, 신성델타테크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뭐냐? 이제 초전도체를 찾았느냐? 이제 찾았다 이렇게 말도 나올 수도 말이 나오면서 그죠? 아직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시장을 하나의 어떤 테마를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매매 방법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발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을 이렇게 고집하기보다는 시장이 변화되는 모습을 빨리 캐치했을 때 어떠냐면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자금을 투입한 그 작은 자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순환매에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물론 이게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약간의 박스권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너무 뭐 실망하지 마시고 뭐 실적이 좋은데 왜 안 가느냐. 그건 주식시장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료 소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은 덜 불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분석과 더불어서 시장의 분위기 잘 봐주셨습니다. 보다 넓은 안목이 좀 필요한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이 시장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짜야 될지 그 다음 코너에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재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사실상 낙점했다. 정부는 약 29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부지 특성상 평탄화가 이미 이루어져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강점으로 꼽았다. 광주 도심과 KTX역 접근성이 좋고 도로 공항 항만을 연계한 물류 여건도 갖춘 만큼 연구 인력 확보와 정주 환경 조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고 청와대 전담기구를 통해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사업 진도 관리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속도전에 들어간다. 기업들이 계획한 펩 10기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토지 보상과 전력 용수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주 프로젝트는 군공항 이전 절차가 핵심 변수다. 이전 후보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전력 용수 확보, 주거 교통, 교육 인프라 구축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부지 선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실제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은 군공항 이전과 핵심 인프라 공급 속도에 달려 있다. (89조 4천억 원이라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현재 이 시가 한 7%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 대비 낙폭을 확대하는 음봉의 차트를 하고 있다는 점 약간의 좀 신경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는 게 유리할지 저희가 봐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85조 원을 넘기나 보자라고 봤는데 실제로 넘겼는데 네. 주가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서 좀 당황했습니다. 차장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 이제 마이크론도 이제 그로스핀 마진 같은 경우도 85%가 나왔죠. 사실 이것도 시장에서는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 고민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초에 이제 구글도 이제 터보 컨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효율적인 자본 지출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90조까지 나왔죠. 뭐 이제 대략 89조인데 110조까지 감안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빅테크 실적에서 이제 과연 이 회사들이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확인해보고 가자 뭐 이런 지지도 충분히 좀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 오늘 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이슈를 이미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주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ETF 레버리지 쪽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흔히 말해서 그 ETF 레버리지의 그 꼬리가 우리나라 시장을 흔든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수급 썰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제 가속화되는 모습들이 조금 시장의 불안성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에도 3분기 가격 인상 통보도 했습니다. 이제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게 몇 년간의 이제 그 투자들이 어느 정도 그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을 좀 시장에서는 이거를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 둘씩 이제 우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실적 오케이 이제 그 이후부터에 대한 그 넥스트 레벨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좀 많아지는 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하고 외국인 매도는 1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6월까지 그 외국인 그 MSCI 리밸런싱 과정도 있어 왔었고 특히나 이제 환율 과정도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7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 그 전체적인 비중이 한 5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40% 초반대까지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비중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좀 봤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력도는 훨씬 크죠. 당연히 펀더멘털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수급적인 이슈들, 특히나 ETF 레버리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숏감마와 관련된 현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대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불안 요소로 하나 둘씩 점치고 있다라고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금감원장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ETF 레버리지에 관련된 여러 제재 이슈들이 좀 시장의 불안성을 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외국인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는 있을 겁니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대신에 한국에 있는 그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한국 내 섹터에 대한 이 분별화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주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다른 섹터가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그런 비중에 대한 제한들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외국인은 언제든지 삼성전자 쪽으로 충분히 외국인 유입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제 10일이잖아요. 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한 6% 삼성전자와 좀 동일하게 빠지는 흐름이 있는데 네. 모멘텀이 있긴 있는데 주가는 못 가고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될지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난 6월에도 어떻게 보면 사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사실 이 두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을 모멘텀을 끌어왔습니다. 사실 이 ADR 상장 이슈 때문에 사실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었고 뭐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삼성전자가 대략 한 90조, 89조가 나왔지만은 하이닉스는 거의 67조에서 70조 정도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차이 갭이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1위를 했다라는 거는 ADR 상장이 어느 정도 모멘텀이 부과되어 왔었고 지금 이제 마이크론과 사실 PER 그 갭 차이가 사실 예전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새로운 현상이 좀 나왔던 거고, 그럼 이제 ADR 상장 이후에 그 계리율에 따라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의 변화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가 피크아웃은 아니긴 하지만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뭐 어제 기간 수요 예측이 또 나오기도 했고 아마 9일쯤에는 가격이나 대부분이 어느 정도 납입이 다 완료가 되면서 10일 날 좀 상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추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이제 편입이 될 거고 그러면서 7조에서 8조 이상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수급에 좀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대신에 미국 시장에서 어째 SK하이닉스 상승이 더 가파르질 수 있고 한국 시장에 생각보다 계류율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이런 차익 거래 이슈는 아마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으니까 포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잘 내야지 7월, 8월 지금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게 어떻게 반전이 될지 모르니까 네.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실적 시즌에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있다면은 차장님은 어떤 섹터를 말씀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반도체가 워낙 비중이 많이 크다 보니까 다른 섹터 쪽으로 많은 관심들이 좀 낮따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 섹터 그리고 화장품 섹터, 백화점 같은 그런 인바운드 섹터들은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조선 섹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오늘 우리가 하나오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좀 빠지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더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조선 조선 섹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헤비테일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 계약을 할 때 20% 계약금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이제 10%를 받고 마지막 인도 시점에 60%를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삼성중공업이 제가 알기로 7월 24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 그 이후에 3, 4일 뒤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있을 텐데 지금 삼성중공업을 토대로 대부분이 1분기 때 우리가 예전에 카타르 에너지와 그 수주를 받았던 그게 LNG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저성가 물량들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둘씩 이제 올라오고 2분기 때부터는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15% 그리고 하나오션과 흔히 말 삼성중공업이 13, 14%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0% 후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캐나다 장소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걸로 사실 주가는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세론이 나오긴 했지만은 실적 발표 때 다시 반등세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게 조선 섹터가 나올 수 있고 뭐 이번 2분기는 아마 외국인 인바운드 수혜주로 대부분 뭐 파마시티도 최근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특히 화장품
그리고 호텔, 면세점 쪽의 분위기가 오히려 좀 생각보다 반응이 좀 뜨거울 수 있다를 좀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졌을 때 새로운 대안책을 좀 모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실적 발표들 뭐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있을 부분들을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화장품이나 이쪽으로 좀 분위기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말씀해 주셔서 정말 하나오션에 이렇게 봤더니 22%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역시나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긴 하나요? 네, 충분히 좀 네. 볼 수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조선 섹터는 수주 산업이잖아요. 실적은 아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조선가 지수도 185에서 186은 계속 꾸준히 이제 유지를 좀 해왔던 부분이고 그 이후의 수주를 어떻게 이제 확보해 나갈 거냐. 일단은 9월에 그 미국에 있는 그 NDAA법 국가선거법이 이제 통과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캐나다 정상회담 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그럼 추후에 군함이 이제 국내가 그 미국에 있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건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본격적으로 군함 수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트럼프급 그 호위함이 가장 엄청 큰 이제 군함 수주를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서 하반기는 그럼 그 이후에 있을 미국 쪽에 있는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부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잠수정도 사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원래 캐나다 잠수정은 5월 6월부터 얘기는 나왔어요. 처음에는 캐나다 현지 내에서도 5대5까지는 얘기 나왔어요. 한 6척 나누자.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6척이 아니라 아예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이 됐고 추후에는 사우디나 뭐 그리스나 제가 알기로 한 5개국 정도 추가적인 입찰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사실 캐나다와 그 전에 있었던 폴란드는 대부분 다 나토 국가였습니다. 그쵸 스웨덴이나 이번 독일이 좀 나왔던 거라서 이번 그 다음인 사우디나 이제 그쪽 국가들은 이제 나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잠수정 쪽에 대한 레퍼런스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문근식 교수님이라고 해군 그 잠수함 쪽에서 되게 오랫동안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 저희가 모셔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너무나 우수한 것들이 많은데 그 질질질 끌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못내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수주는 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서 한 6대, 인도네시아에서 1대, UAE에서 한 2대 정도 우리가 물량을 가져가겠다. 이런 모멘텀도 대기하고 있어서 물론 오늘은 실패했으니까 추락은 맛봐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좀 몇 달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에 독일의 TKMS도 사실 잠수정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한 1위 정도로 하는 이제 업체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번에 일자리 수도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앞서긴 했지만은 대신에 이제 향후의 GDP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독일이 좀 더 좀 앞서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수준에서도 이제 기술력이나 뭐 유지 보수에 대한 뭐 경험력이나 여기에 봤을 때는 조금 우리나라도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뭐 그러면서 뭐 다음에 또 추가적인 기회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전 조선주는 오히려 오늘 같이 이렇게 급락이 좀 심했을 때 좀 기회를 충분히 엿봐도 되지 않을까. 아마 실적 발표가 7월 말일이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 반전을 충분히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은 어쨌든 이런 변동성의 파고를 넘으면 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만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하반기에. 네, 저는 사실 네. 뭐 주주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와줘야 시장이 저는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전리스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이제 코스닥 종목을 좀 많이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여러 세미나에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섹터 애널리스트 연구원분들은 저희가 여러 탐방을 다녀왔지만은 어떠한 악재를 발견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사실 제약바이오도 이미 상반기 때는 14조 원에 대한 기술 이전이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부진을 해왔었고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였고 뭐 캐나다는 뭐 일단 일회성이라고 치지만은 그리고 대부분의 섹터 쪽은 우리는 실적 거의 엄청 그 역대급 수준이에요 라고 또 하는 측면에서는 그 수급이 어느 정도 건강해지는 측면이 저는 이번 7월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8월부터는 그때 삼전리스가 다시 동반되는 삼성이 좀 놓아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 그때 9천을 넘어서 10,000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 순환매 돌까요? 증권주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이유가 우리가 4월, 5월, 6월을 보게 되면 4월이 대략 한 80조 정도였고 우리가 5월 달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때 네. 일평균 거래대금이 거의 한 104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6월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평균 한 90조 정도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 고객 예탁금이 거의 118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전까지 138조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많은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실적은 좋게는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 3분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이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은행이나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수혜주죠. 사실 증권주는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산전 리스가 이끌어왔던 시장이 증권주를 수혜를 받았던 거고 왜냐하면은 증권사 내에서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IB나 이런 특히 이제 그 PF 같은 사업군들은 사실 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브로커리지가 치고 들어오면서 이쪽의 수익이 좀 좋았던 거지. 그러면서 사실 뭐 말씀대로 지금 사야 되나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오늘 뭐 반등 나와도 아주 소폭입니다. 어제 이제 많이 이른 만큼 좀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수급, 레버리지, ETF 이런 관련으로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복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워낙 이제 막 삼성전자 레버리지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코스닥으로 들어갈 여유 자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네. 코스닥은 적극 추천하는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소부장요. 일단은 7월, 8월이 되면 내년 피포나 이제 Y1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전공정 물량들은 이제부터 나갈 시점입니다. 흔히 말해서 코스닥 승강제에서도 흔히 말해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이제 쌓여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여러 전공정 업체들이 있을 거고. 그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제 D&D 파마텍은 내일 모레 있을 전환 사채 이제 주식 전환 이슈가 있는데 그게 이틀 전부터 팔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서 오늘 거의 한 20% 가까이 주가가 올라오는 거고 오늘 AB바이오도 간담회가 지금 시작을 되고 있는데 D&D 파마텍이나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그 바이오 US에 지나고 나서 코스닥 30주년 행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머크사와 관련된 키트로다큐렉스와 판매 마일스톤이 3분기에 찍힐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실적과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대부분 3분기입니다. D&D 파마텍도 3빌리언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면 대략 한 4조까지는 기술 이전이 나오면은 그러면 전 제약바이오도 상위권에 있는 대형 바이오텍은 충분히 좀 살아날 수 있고 2차 전지는 지금이 안 좋은 거지 내년을 위해서 지금 돈을 쓰는 과정에서 주가가 안 좋은 거지 4분기 이후부터는 수익성이 시현이 되면은 저는 코스닥은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AI 주도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필수 불가결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도주는 주도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7, 8월장. 그렇죠. 뭐 이게 네. 어떠한 그 블룸버그 아마 기사에서 예전에 이랬던 것 같은데 FOMC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변경이 돼버리면 BAI 기업으로도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얘기를 해왔지만은 물론 AI 관련해서도 최근에 그 전력기기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 심지어 조선도 28년부터는 V식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시기라고 좀 봤을 때는 AI 쪽은 그 파생되는 효과가 점차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력기기도 많이 빠졌죠. 그런데 지난주에 HD 현대일트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수주가 나왔습니다. 1조 2천억. 빅테크죠. 이거는 올해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 전기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비싸서 못 쓰니까 직접 전기를 사서 만들어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국내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수주가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전력기기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모멘텀이 올 추후에 하반기에 크게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기기나 아니면 조선주도 이제는 AI 관련해서 충분히 파괴력이 좀 있다고 보이고 있고 추후에 전선주까지 제가 볼 땐 삼전리스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쪽으로 대안책을 찾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아마 제가 여쭤본 이런 질문들이 대략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화진 차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이화진 차장과 함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거래일 만에 또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번 연도에만 16번째인데요. 반도체 실적이 잘 나왔고 향후 전망까지 그대로 긍정적이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동시에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동반 하락 중인데요.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을 보였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10시 30분을 기점으로 그래도 반등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낙폭을 조금 회복해줬지만 여전히 4% 가까이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해주면서 장중에 강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4%가량 빠진 7,718포인트, 코스닥은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845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흔들리는 듯한 모습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도가 연일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투톱의 외국인 순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는데요. 개인은 1조 4천억가량, 기관은 약 5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의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래도 코스피가 장중 저점을 딛고 소폭 낙폭을 회복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장중 지수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개인의 순매도 2천억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2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7원가량 내리면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1,520원 선에서 머물면서 고환율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티센크루프가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하나오션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는 2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오션의 수주 실패는 제품 경쟁력보다 지정학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양사 모두 작전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번 수주전의 당락을 가른 것은 성능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 간 상호 운용성 등 지정학적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경쟁으로 하나오션 잠수함의 성능과 납기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았다며 폴란드 오르카 사업과 중동, 동남아 잠수함 수출 등 후속 사업에서 의미 있는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해외 경쟁력은 오히려 입증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오션 주가는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갑니다. 9만 원 선까지 내려놨는데요. 22% 넘게 급락한 89,900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원팀 수주에 참여했던 H를 현대중공업 4% 넘게 약세 흐름 이어집니다. 55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기대감 속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던 하나시스템도 13% 넘게 급락합니다. 하나그룹주가 그간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급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는데요. 하나엔진도 6.8%가량 하락한 49,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신약 허가와 기술 이전, 그리고 임상 데이터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줄지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기업의 주가 차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D&D 파마텍과 올릭스, HK 이노에는 대형 기술 이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D&D 파마텍은 지방 간염 메시 치료제 후보 물질 DD01의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를 3분기에 수령할 예정입니다. 올릭스도 메시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일상 완료와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HK 이노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K캡의 유럽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섹터는 이미 상당 부분 바닥권에 들어왔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하반기 주요 이벤트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 주가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D&D 파마텍 주가는 장중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16%가량 강세 탄력 유지 중이고요. 88,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릭스 주가도 5% 넘게 상승하면서 141,900원 선 지나갑니다. HK 이노엔의 주가도 1.34% 가까이 상승하면서 41,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핵심 파트너사인 가온칩스 주가가 장 초반 급등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매출은 171조,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인 매출 170조, 그리고 영업이익 85조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엔비디아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 51조 원도 넘어서며 글로벌 빅테크 영업이익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 부담 속 새로운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이 파운드리 수혜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잘 가면 함께 터지는 파트너로 가온칩스가 주목받는데요. 가온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현재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함께 파운드리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온칩스 주가 현재 9.64%가량 오른 45,500원 선 거래됩니다. 장중에 20% 넘는 급등세가 붙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6.76%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호실적과 함께 오늘 장중 상승으로 출발이 기대가 됐지만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낙폭을 확대하면서 30만 원 선까지 내려놨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현재 장중 저점 구간, 일중 저점 구간입니다. 5% 넘게 하락하면서 230만 원 선 내려놨습니다. 220만 6천 원 선 거래됩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은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요? 주가가 하락 중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식은 것일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시죠. 상위 1% 초고수 회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반도체 투톱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영업이익이 무려 89조 4천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10일에 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도 예고돼 있죠. 주가가 좀 어떻게 반응할지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자 화장품 쪽으로 순환매 장세 펼쳐지고 있고요. 나머지 미래에셋증권과 원익 IPS는 빠지면서 고수들의 저가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물량 출하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는 좀 올라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하단 테스트를. 지금 일본의 키오시아 홀딩스 시총 1위 종목도 10%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오시아 홀딩스, 한국, 일본의 주요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만의 TSMC,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ADR로 SK하이닉스에 훨씬 앞서서 이미 미국에 상장되어 있죠. TSMC는 1.42%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TSMC는 뭔가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아니죠. 얘는 지금 파운드리를 모델로 하는 대만 제조업체입니다. 반도체 제조회사.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달리 일본의 키오시아와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최근에 급등했던 거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의 흐름에서 엔비디아, TSMC 이쪽 라인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여기가 폭등했죠. TSMC는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키오시아 홀딩스 다 주봉인데 핑크색 10주선에 지금 지지 테스트가 들어오고 있죠. 키오시아 홀딩스 지난주에 겨우 지지하고 끝났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저기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저 10주선이 깨질 때는 키오시아 홀딩스도 지금 6만엔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와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이제 이 10주선 테스트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도 만약에 저희가 깨지면은 $700 선에 지금 조정폭을 지금 예상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똑같죠? 지금 10주선을 키오시아처럼 지난주에 지지를 했지만 이번 주에 다시 지금 또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얘도 이제 200만 원 초반대나 200만 원 아래에 테스트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20주선까지 지금 가야 되는 지금 흐름이죠.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10주선이 지금 깨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얘도 이제 25만 원대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지금 흐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키오시아 전부 다 D램, 낸드 플래시를 아이템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죠. 자, 지금 주봉에서 이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 테스트를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ADR 이 지금 뭐 상장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번 주는 저점 테스트를 가야 되는 지금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파운드리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메모리 업체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부진합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300만 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하락세를 펼치고 있는데 고수들도 팔아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전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D 파마텍은 그래도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락장에서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15% 넘게 장중에 좀 급등을 하면서 고수들도 기분 좋게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나머지 종목들 일제히 밀립니다. 특히 최근에 신고가 경신했던 PSK도 반도체 투탁과 함께 밀리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고수들도 함께 팔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도 삼성전기, 기판주 관련해서 좀 자세한 전략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삼성전기 상당히 부진합니다. 기판주 보유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기도 결국 삼성전자와 똑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본의 무라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TSMC 얘기했는데 TSMC는 오히려 그동안 힘을 비축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격이 가파르게 가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 이번 주에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도 지금 2,500 대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 그런 반면에 지금 일본의 무라타는 지금 10주선 테스트를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격에 대한 문제죠. 결국 기술적인. 지금 보시면 이것도 무라타인데 아까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오시아 홀딩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와 정말로 판박이 아닙니까? 이 언급한 네 종목은 그냥 정말 영혼의 연결고리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0주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니까 10주선과 이격 조정을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10주선 이미 물린 상태고 무라타가 지금 열고 이렇게 되면 이제 8,000달러 정도까지 조정받을 우려가 있죠. 다시 TSMC 보시겠어요? TSMC는 10주선에 딱 붙어서 가기 때문에 이격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는 반면에 다른 종목은 이격이 굉장히 컸던 거죠.
삼성전기도 보세요. 지금 10주선 테스트를 들어갔죠. 삼성전기가 지금 10주선에 닿은 적이 얼마만입니까? 지금 10주선에 닿은 적이요. 올해 4월입니다. 여기. 올해 4월 달 이후에 만 3개월, 7월 달 얼마 안 됐지만 만 3개월 만에 다시 10주선 테스트를 들어갔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느냐, 여기가 깨지느냐, 이게 이번 주에 치열한 이 경쟁이 벌어지는 이 순간입니다. 삼성전자 및 아까 말한 종목들과 삼성전기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하려는 세력과 이걸 무너뜨리는 세력의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변동성이 심할 것이고 크게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이상 조금 버거운 지금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좋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내게 되면 이 변동성에서 벗어나서 좀 그래도 안정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감도 받았는데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고요. 현재 5에서 6%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변동성이 매우 강합니다. 상승과 하락을 저단 계속 바뀌어 켜내면서 현재는 보합권의 거래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버블맵 통해서 현재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를 의미하고 숫자는 등락률을 뜻합니다. 반도체가 가장 큰 버블로 포착이 되지만 5.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4에서 5%, 크게는 6%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소보장단 안에서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나 했더니 현재는 종목별로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외 전기전자도 5%대 하락, 기계장비단까지 하락하면서 오늘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오늘 오르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 방어적 성격을 띠는 음식료가 강합니다. KB증권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9% 이상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업종 내에서 삼양식품이 10% 가까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오락엔터 쪽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순환매 양상 보이면서 지난주 또 어제에 이어서 SM, JYP, 또 YG 하이브까지 모두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버블 섹터로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20조 원에 달하는 이 성과급 영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애플과 엔비디아도 달성한 적이 없는 정말 역대급 실적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좀 SK하이닉스가 이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하리만큼 또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실적을 발표한 게 맞나 싶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네, 다 맨날 얘기 드리는 건데 자리의 문제죠. 어디서 그 소식이 나왔는가. 주가의 그 고점에서 과열된 곳에서 그 소식이 나오는지 저점에서 나오는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25만 원대에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으면 급등했을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쫙 보여드렸죠? 한 5개 봤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오시아, TSMC, 삼성전기, 무라타 이렇게 봤죠. 지금 10주선 깨진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 핑크색 10주선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깨지면 25만 원까지 테스트를 가야 돼요. 20주선까지. 20주선이 지금 지지가 된 게 2026년 2월 달에 여기 보시면 한번 지지가 됐던 적이 있죠. 그 다음에 20주선을 깨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20주선을 깬 거는 작년 5월 달을 소환해야 돼요. 작년 5월 달 이후에 단 한 번도 1년 내내 20주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주선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20주선 테스트를 가야 되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도 오늘 20주선하고 10주선하고 물려 있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가 깨지면 20주선하고 상당폭 거리가 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여기가 다 깨지면 밑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힘의 균형 추가 일단 아래로 쏠렸어요. 여기서 다른 종목들이 10주선에서 엄청 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팽팽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일단 힘이 아래쪽으로 확 쏠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매도의 우위에 지금 쓰게 됐습니다. 이제 25만 원으로 가는 게 35만 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훨씬 센 형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 라인이 없는 가운데 붕괴된 가운데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순간인가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서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안 먹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번 주에 10일 날 지금 상장되는데 10주선이 깨지는 상태에서 그 소식을 맞이하면 오히려 그날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메모리 반도체 전체 업체들이 다 10주선이 테스트를 받거나 붕괴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라 기술적인 어떤 저점에 대한 부분을 찾고 나서 그 호재를 갖다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호재와 상관없이 현재 이 주가의 자리의 문제다라고 전해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특징 섹터로는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업종별로 이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별적으로 보면 우선 HLB가 간암 신약이죠. 오늘 23일에 미국 FDA 상장 기한을 맞이하게 되고요. 펩트로는 일라이리리와 진행 중인 플랫폼, 의료 플랫폼에 대해서 본계약 전환 여부가 오는 10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D&D 파마텍도 이 약세장 안에서 현재 15%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기업별로 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 한 가지 종목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HLB를 한번 볼 텐데 글쎄요. HLB 뭐 그렇게 지금 심정적으로 믿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시죠. 거의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을 뭐 물론 진양곤 이제 의장님이 되셨죠. 의장님께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맨날 눈물도 흘리시고 직접 그 증권사 지점을 그렇게 돌면서 자기가 강연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분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서제약의 문제였잖아요. 이게 원래 HLB가 혼자 해보려다가 안 됐잖아요. 위암 치료제를 올해 리보세라닙을 하려다가 안 돼서 간암 치료제로 바꾼 다음에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이라는 그 약과 병용요법으로 지금 FDA 문을 두들긴 거잖아요. 근데 항서제약이 항상 문제였죠. 뭐 이 건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보도에 따르면 저기 FDA에서 나왔는데 실사를 나왔는데 뭐 종이를 찢어버려서 씹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다른 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서제약이 이번에 뭐 보완서를 제출했다는 걸 믿고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항서제약이 하도 양치기 소년짓을 많이 해서 어쨌든 간에 HLB가 23일 날 FDA 승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허가 여부가 이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면은 지금까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이렇게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 위주로 지금 우리나라 그 바이오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었잖아요. 근데 HLB 코롱 티슈즈는 원샷 원킬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신약을 노리는 23일 날 정말 FDA 승인 나오면은 이거는 HLB는 완전 저 뭐 9만 원 이상을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23일 날 있는 이벤트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아까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ADR 상장 뭐 이런 거 얘기 나왔는데 자리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HLB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미 조정받을 만큼 다 조정받아서 12만 원짜리가 반토막 이상 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거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저렇게 높은 데서 최대 실적 나와봐야 안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HLB는 23일 날 만약 FDA 승인 여부가 나오면은 급등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영역에서 지금 그 소식을 맞이할 지금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HLB입니다. 네, HLB가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3일에 FDA 상장 승인이 나면 이 주가 탄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은 유통입니다. 뭐 저번 주나 이거 계속 그 화장품 얘기도 했었잖아요. 화장품 오늘 완전 날라가네요. 날개를 달았네요. 자, APL하고 달바글로브 날개 달랐는데 유통업체에서 지금 우리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은 뭐 이미 시세를 분출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유통 중에서 이 면세점주가 잘 안 가잖아요. 여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 지금 보면은 이 여건은 굉장히 좋거든요.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 엄청 안 좋은 거 아시죠? 다카이치 총리 취임한 다음에. 서로 으르렁 대고 있는 데다가 그게 없더라도 일본 그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금 저 여행 가려면 돈 엄청 드는 거? 왜 그러죠?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일본인이 가면 뭐 친절하고 막 이러다가 요즘에 스시 테러 사건도 있고 그 청수사나 이런 데 저기 뭐 절 같은 데 들어가려면 한국인들 돈 더 받는 거 알죠?
한국인 포함해서 외국인들. 거기가 붐빈다 이거예요. 일본 여행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더러워진다고 관광지가 관광객한테 더 받아요. 일본인들보다. 그럼 돈을 더 받으면 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중국하고 일본 사이의 갈등과 일본의 오버투어리즘을 돈 더 받는 거 그것 때문에 한국 관광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건이. 그건 일단 좋거든요. 그리고 면세점에 지금 중국인들 이 따이공들이 예전만큼 뭐 들어와도 지금 뭐 그만큼까지 안 간다 이러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호텔 신라도 지금 여기서 만약 주저앉잖아요. 이거 끝이에요. 이번 연도에. 왜냐면 지금 이건 연봉인데 호텔 신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20년선 깨지면은 롯데케미칼처럼 아예 비즈니스 모델 BM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자기가 벌어먹는 밥그릇 자체가 깨진 거예요. 그거는. 작년에 지금 20년선 아래서 저항을 받고 못 올라갔고 이번 연도에도 지금 뚫으려고 하는데 못 뚫고 있죠. 이번 연도에 반드시 20년선 위에 올려놓고 12월 달 이후에 끝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 끝난 거예요. 호텔 신라. 밥벌이 따로 저기 구상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를 뚫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 간다고 지금 위로 가는 시도를 연말까지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버투어리즘과 상일 간의 갈등, 그다음에 중일 간의 갈등, 그다음에 호텔 신라 자체 면세점의 어떤 따이공의 회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통주의 후발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통주에서 오늘 꼬마버블 섹터로는 이 호텔 신라 종목 개별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위원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2주 만에 11% 급락하며 AI 거품론이 다시 머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AI 시장의 종말이 아닌 돈의 흐름이 바뀌는 거대한 순환매 장세의 시작이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미 반도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AI 투자 자금이 빅테크 플랫폼인 하이퍼스케일러로 이동할 것이라 전망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지목됐다. 반도체주가 차익 실현으로 조정을 받는 사이 이미 조정을 거친 빅테크 기업들이 재평가받을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은 이제 무차별적인 인프라 투자가 아닌 효율적인 돈 벌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유가 하락도 이 같은 자금 이동을 부채질했다. 단기적인 증시 흔들림은 있겠으나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S&P 500 지수는 연말 8,000선까지 진역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어제 발표가 됐는데 어떤 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많이 기다리셨죠?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한국거래소가 이제 중복 상장 원칙 금지 그리고 예외 허용을 위한 거래소 규정과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거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이제 방향을 정했던 건데 이 중에서 시장이 궁금했던 건 이제 예외 허용, 그 예외가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인가에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복 상장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좁은 의미로는 모회사에서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거를 이제 좁은 의미의 중복 상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구분해서 보면 인적 분할은 이제 회사를 신설했을 때 그 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같이 나눠가는 형식이에요. 근데 반면에 물적 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모두 갖는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모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떼어서 그러니까 물적 분할해서 그 회사를 이제 상장하게 되면 모회사 주주들은 사실 그 신설회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회사를 통해서 보유를 하게 되는 건데 모회사에서 주로 보통 이제 알짜 사업들을 떼어서 물적 분할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복 이제 기업 가치가 중복 카운트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주주들이 입는 피해가 좀 상당하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화학에서 분사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중복 상장의 이제 예시였고, 뭐 카카오 계열사들이나 뭐 SK 계열사처럼 이제 우량 자회사를 계속 떼어내서 상장시키는 사례가 좀 많았죠. 이게 뭐 사실 이제 넓게는 신규 설립하거나 아니면 원래 다른 회사였던 거를 인수해서 자회사에 편입한 기업들이 상장할 경우에도 이제 중복 상장으로 좀 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모회사가 이제 일정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자회사가 이제 상장했다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중복 상장이라고 봤었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예외를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이제 사실 줄줄이 그러니까 IPO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대여들 상장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어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일단 모회사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그리고 계열사가 50% 넘는 지분을 보유한 이제 손자회사, 증손자회사까지 이제 그 대상으로 좀 넣기로 했고요. 뭐 이런 자회사가 상장할 때 이제 모회사는 모회사의 이사회가 5가지 임무를 이제 의행을 해야 되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중복 상장이 모회사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을 일단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자회사 주식 현물 배당 혹은 자사주 소각 뭐 이런 식으로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주주 소통 그리고 주주 총회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최종 이사회에서 이제 찬반 결의를 하고 그걸 이제 자회사 통지를 해야 되고요. 단계별로 의무 이행 사항을 공지한 이 5가지를 이제 반드시 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주주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네. 지금 이제 유형별로, 그러니까 주주 동의가 사실은 이번에 가이드라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좁은 의미의 그 중복 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물적 분할한 자회사 이걸 상장할 때는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배적 주주의 의결권은 3%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지배적 주주의 의결권은 아무리 많아도 뭐 예를 들어 40%, 50%를 갖고 있어도 그 지배주주의 의결권 3%만 인정을 해주고 그 나머지 이제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 건데 주총의 과반 그리고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이 주주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엄밀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넓은 의미의 중복 상장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신설법인이라든가 아니면 M&A를 통해서 설립한 일반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 동의를 권고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 자회사는 무조건보다는 조금 이제 요건이 완화되는 건데 뭐 주주 동의를 얻으면 좋고 뭐 얻지 못하면 거래소가 이 5대 의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개별적으로 심사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모회사 대비 매출액이나 그리고 이제 자산 비중이 10% 미만인 자회사의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주주 동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뭐 지금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작아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엔 이 모회사의 주요 자회사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주요한 자회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면제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이 전체적인 뭐 1번, 2번, 3번 요 해당되는 거는 자회사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사실 정부가 이제 중복 상장을 완전하게 틀어막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물적 분할 자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이제 된 거고요. 뭐 결국 이제 상장은 가능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자회사만 떼어내서 이제 상장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학계나 업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주주 동의하는 그 과정에서 3% 룰을 이제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안을 놓고 좀 논의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주주 다수결이라고 해서 뭐 MOM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만 투표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아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배제하는 방식의 이 MOM 방식을 좀 일각에서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이제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는 이제 법무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3% 룰을 도입하는 거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뭐 상장을 준비하는 곳들에서는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왜냐하면 소수주주 다수결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네. 장치였기 때문에 그게 도입이 안 된 것만으로도 최악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복 상장이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됐을까?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필요성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주사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네. 쭉 이제 지주사를 중심으로 그룹을 키워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 중복 상장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복 상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모회사,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희석하지 않고도 이제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이 과정이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계속 이제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묵인이 되어 왔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하고 이러면서 아, 이게 정말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구나라는 이제 인식들을 하게 됐었는데, 핵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모회사가 알짜 사업을 굉장히 키워왔고 그 알짜 사업을 보고 주주들이 투자를 한 건데 그 사업만 별도로 떼어서 물적 분할하고 그 회사의 지분은 모든 모회사가 갖고 있게 되는 상황. 그러면서 모회사 가치가 이제 자회사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회사는 알짜가 빠지고 이제 뭐 좀 과격하게 말하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급락하게 되고 모회사 주주들이 그 손실을 이제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뭐 LG 에너지솔루션 말고도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 경우, 그 SK 이노베이션이 SK온 상장을 추진했던 그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반 주주들이 굉장한 반발을 샀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이제 최대 주주,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이제 중복 상장을 좀 활용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면에 대한 이제 반감도 좀 있었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중복 상장 이슈들을 보면서 언제 알짜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서 별도로 상장할지 모르는데 이런 회사에 어떻게 투자하지? 약간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었고,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이제 뭐 일부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지배주주는 실질적인 경영권 유지하면서 계열사 확대한 수단으로 중복 상장을 이용해 왔다. 반면에 일반 주주는 자회사 상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하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해 왔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이제 지금의 이 가이드라인 제정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가 됐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상장 제도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해외는 이렇게 빈번하게 있지 않은 사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만의 게 문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우리나라가 심하긴 했죠. 예. 그러니까 중복 상장 자체는 세계 어디에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방식이라든가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있기는 합니다. 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가 보면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일 수 있듯이 2025년 말 기준이거든요. 이게 한국의 중복 상장 비율, 그러니까 이 중복 상장을 카운트한 이 숫자는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총 비율, 이걸 이제 따져서 산출한 건데 우리나라가 11%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죠. 미국은 보시다시피 0.05%에 불과하고, 뭐 일본도 4%로 이제 낮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랑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뭐 대만, 중국 이런 데는 뭐 2%대인데, 뭐 일본도 과거에 중복 상장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좀 까다롭게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중복 상장을 막는 규제 자체는 없는데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집단 소송이 좀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중복 상장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일단 일반 주주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거액의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중국 상장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중하는 분위기고요. 미국은 사실은 이제 중국 상장보다는 모회사 자체의 기업 가치를 키우는 데 이제 집중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 스피드업을 하긴 하는데 그럴 때는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분하는 방식이 많고 뭐 이제 시장 자체도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감시를 하는 이제 분위기라서 그런 이제 비중이 0.05%에 불과한 건데 한국은 뭐 일단 자본 조달을 할 때 IPO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또 이제 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이런데 이제 이런 중복 상장을 좀 많이 이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자회사 상장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안 되겠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죠. 네. 그다음에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투자자나 이제 학계에서는 지배주주가 워낙에 이제 중복 상장을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제 수단으로 써왔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 자체에 대한 이제 그거는 좀 많이 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이제 소수주주의 다수결 아까 말씀드린 MOM 이게 배제된 거에 대한 반발도 좀 있긴 한데요. 그 뭐 기업 거버넌스 포럼도 이제 논평을 내고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 룰을 적용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주주는 여러 상장 기업에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아니냐. 근데 국민연금에 들어간 돈은 결국 이제 국민의 돈인 거니까 결국 국민이 손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수주주의 다수결이 배제된 이제 근거가 주주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주장은 3% 룰은 아니냐. 3% 룰도 결국은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면에서는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좀 이제 비판을 좀 하긴 했는데 사실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업계도 사실 이 IPO의 문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이제 자회사 형태를 키운 뒤에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 회수할 수 있는 구조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게 IPO이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 이제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그게 막힌다면 투자를 할 수 있겠냐 과연.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들이 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라든가 뭐 지금 반도체도 사실 시설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인데 그런데 이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자금 없이 뭐 이렇게 중복 상장이 안 되면 뭐 투자 가능하겠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그래도 요런 유형은 상장이 가능하겠네. 요런 유형은 상장이 아예 막히겠네라는 게 이제 판단이 가능해졌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 기준에 맞춰서 이제 투자 대상을 고르거나 이 기준에 맞춰서 엑시트 전략을 좀 짤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일부 좀 환영하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이 앞으로 기업들의 IPO가 좀 많이 줄어들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제 그러니까 로드맵을 보면 네. 이제 14일까지 규정 개정안 이제 가이드라인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요. 이후에 증선이 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이걸 거쳐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행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시행일 이후에 상장을 청구하는 기업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IPO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상장 기업 수가 뭐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IPO가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계속 미뤄지면서 뭐 준비했던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어로 꼽히는 것들 그룹 내에서 이제 뭐 자회사로 있거나 이런 데들 상장 추진했던 것들이 다 이제 멈춘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상장 일정을 좀 다시 추진해 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까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고 이 기준에 미쳐서 각자 상장을 좀 준비할 것 같아서 뭐 IPO 시장 이제 꽁꽁 얼어붙었던 이 시장 분위기 좀 풀릴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자회사 IPO의 문턱은 이제 분명 높아지는 게 확실하니까 뭐 특히 이제 모회사와 사업 영역이 거의 같은 경우라든가 핵심 사업을 떼어내서 이제 물적 분할한 경우 아니면 이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해서 모회사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상장 준비 자체가 아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HD 현대 로보틱스처럼 물적 분할로 세워진 기업들은 지금 3% 룰을 적용한 주주총회 이런 거를 할 때 주주의 동의를 과연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반면에 LS 그룹의 에식스 솔루션스 이런 데들은 이제 상장 추진했다가 지금 멈춘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미국 기업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한 사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는 해볼 만하네라는 생각을 할 거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매출 기여도가 높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상장 추진을 해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 이제 독립성이 충분하고 성장성이 명확한 기업들 이런 데들도 이제 상장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상장의 이런 중복 상장의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우리가 뭐 보통 배터리 사업 이런 데들 첨단 산업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조금 기대를 가져볼 만해서 사실 IPO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그럴듯한 IPO, 그러니까 말이 되는 IPO, 좋은 IPO만 하라는 이제 방향이라서 거기에 맞으면 이제 추진을 해볼 만하죠.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서 이런 사안에 좀 마주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 네. 보면 이제 모회사 투자도 많이 하시지만 네. 이제 그 비상장사 상황에서 그러니까 프리 IPO 단계에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네. 장외에서 이런 데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모회사든 그런 비상장사를 이제 투자하거나 이럴 때 이 회사가 혹은 그 자회사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 보면서 좀 가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비상장사라든가 아니면 그 비상장사를 갖고 있는 모회사에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뭐 이미 여러 번 자회사 상장을 진행했던 기업들에 대한 시장 평가가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이제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뭐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아니면 모회사 주주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완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회사 중에 알짜 자회사들 상장할 계획이 있는 것들은 이런 이제 주주 환원을 기대하고 투자할 만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를 얼마나 존중하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가이드라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분명 예.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중봉상장하고 낮은 주주 보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봉상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이게 이슈가 되고 이랬을 때 정부가 어쨌든 상법 개정을 통과하면서 이거와 맞물려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뭐 이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물적 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기를 박은 거니까 뭐 이게 주는 시그널이 상당한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계속 한국 증시의 이런 이제 낮았던 밸류업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구나 그런 의지가 확고하구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이제 확신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이드라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소가 그러니까 사실 거래소의 판단이 그러니까 거래소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장의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얼마나 충실하게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는지가 더 중요할 텐데 결국 시장은 이제 제도는 도입이 됐고 이제 이거에 따른 실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상장할 수 있느냐보다는 왜 상장해야 하느냐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기업들이 이제 주주를 설득하고 어느 정도로 주주 보호 방안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발표돼서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주들도 왜 똑똑해지잖아요. 근데 네. 문화도 같이 네.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사실상 낙점했다. 정부는 약 29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부지 특성상 평탄화가 이미 이루어져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강점으로 꼽았다. 광주 도심과 KTX역 접근성이 좋고 도로 공항 항만을 연계한 물류 여건도 갖춘 만큼 연구 인력 확보와 정주 환경 조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고 청와대 전담기구를 통해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사업 진도 관리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속도전에 들어간다. 기업들이 계획한 팹 10기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토지 보상과 전력 용수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주 프로젝트는 군공항 이전 절차가 핵심 변수다. 이전 후보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전력 용수 확보, 주거 교통, 교육 인프라 구축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부지 선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실제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은 군공항 이전과 핵심 인프라 공급 속도에 달려 있다. 네, 주요 증시 일정과 이슈에 관해 짚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중복 상장금지 원칙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해당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14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이르면 이달 오는 7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복 상장이란 이 모회사가 이미 있는데 자회사까지 또 따로 상장을 시켜서 주식시장에서 중복해서 좀 돈을 모으는 건데요. 이번 이 중복 상장 심사 과정에서 주주 동의를 원칙적으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좀 상장이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모 회사의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세웠고요. 모 회사 일반 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 상장을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장도 짚어보시죠. 일단 이 중복 상장이란 모 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국내 시장에 함께 좀 상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장사가 잘 되는 이 치킨집의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치킨집의 핵심 가치가 비법 소스라고 했을 때 이 비법 소스를 따로 부문으로 나와서 이 자회사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좀 쪼개기 상장을 맞는 이유는 기존 모 회사의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고 마치 빈 알맹이 좀 까진 이 빈 껍데기식의 주식을 갖고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의 예로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또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페이, 카카오게임즈까지 잇따라 이 중복 상장을 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회사를 좀 상장시키고 싶다면 5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내세운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지주사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좀 상태가 진행이 되면 지주사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GS가 2.82% 현재 상승하면서 8만 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롯데지주가 1.24%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GS의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기업의 좀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좀 지정을 하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 반등에 성공했고요. LG는 1.48%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99,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S는 3.26%, SK가 SK 하이닉스가 좀 현재 크게 밀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SK도 거의 6.75% 좀 크게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양 지수 먼저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크게 밀렸습니다. 6.26% 현재도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고요. 7,547선에 현재 거래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크게 빠지면서 지수도 같이 미끄러져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2% 가까이 상승했고 860선까지 좀 오르기도 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하방 압력 바닥합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3거래일 연속해서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2조 1,000억 원대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만이 좀 오늘 힘을 내서 지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2조 1,000억 원대 현재 매수세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2,000억 원대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반적으로 좀 동반해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량 강하게 출회되고 있고요. 현재 8.33% 밀리면서 30만 전자 선을 내려놨습니다. SK하이닉스도 7.77% 하락하고 있고요. SK스퀘어 10.17% 하방 압력, 삼성전기도 오늘 이 MLCC 기판 쪽도 함께 힘을 쓰지 못하면서 9.25%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흐름 괜찮았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2.11% 상승하면서 33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이 하반기 실적 기대감, 이벤트 기대감 받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형제주들은 오늘 2%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4.79% 빠지면서 45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요. 주성엔지니어링 1.38% 빠지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살펴보시죠. 현재 환율 1,52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여전히 1,520원 선 위에서 거래되면서 그래도 고환율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잘 나온 실적에도 삼성전자는 7% 약세고 SK하이닉스 7% 급락이고 코스피 7,602타라는 모습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주, 카지노, 백화점, 면세점 뭐 이런 부분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변동성 파고 정말 잘 계산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